예, 안녕하세요. 6-2, 6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을, 지난주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서론격으로, 살펴봤는데, 6-2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네비우스 정책과 조선 사회의 변화, 그 다음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 평가의 부분을 우리가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원칙들을 우리가 한 9가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조선의 그런 비교 성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에서는 대체로 성공한 케이스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떠한 정책의 기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의 136페이지에 나타나고 있음을 참조하시고 페이지를 보면서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비우스의 정책과 조선 사회의 변화. 처음에 우리가 볼 것은요, 네비우스 정책은 사회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교나 우리 이제 젊은이들의 그 사고 속에는 또 일반 교인들의 생각은 선교사님이 가서 전적으로 전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과 교회 목회하는 일이 주로 선교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편견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그 선교지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회 구조를 파악하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을 조성해서 변화를 시키고 또 그 체계를 확고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정책을 펼치는 것이 그 선교 정책의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를 하는 조선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 허감에 갇혀 있었던 이 조선 땅, 그러니까 뭐 불교와 유교가 아주 뭐 이렇게 득세했던 그 종교의 어떤 사람들의 그 샤머니즘과 섞어 가지고 결국은 그 계급 사회를 타개하지도 못하고 어떤 면에서 인권이 침해되어지고 억눌려 있던 그러한 서민들, 조정이나 왕들은 이러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빈민들, 노비들, 이런 참 계급 사회가 가지고 오는 나라의 어떤 허감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선교의 정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하류층을 대상으로 한 선교 대상을 설정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과 자립, 그러면 작업의 시행 원칙,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루총일 때는 이 3자 정책과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은 돈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많이 모은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작업하거나 이런 어떤 자립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자선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립 선교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원칙을 우리가 이 내부스 정책을 가지고 입안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력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이 19세기 선교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그 사회적 생태와 심리를 잘 표현한 것이, 이게 결국 선교사들의 선교가 사회적으로는 시민적인 중류계급의 운동이라는 점을 밝혀 보여줬다는 것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PPT에는 자립교회, 자국교회인데 곧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립선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교자가 교회자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가 사회적으로 시민적인 중류계급의 운동이라는 점을 밝혀줬는데, 이 선교 정책의 시민적인 책임과 도덕 그리고 자기의식 형성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고 자급, 자립 그리고 자립선교의 3대 원칙으로 귀납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네비우스의 방법들을 보면서 조선에서의 그 확대 정책이 이루어질 때 그 핵심은 상류가 아닌 근로 농민 계급과 하류층의 선교의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성들도 관심이 여기에 맥락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서민과 부녀층 이들을 교육해서 조선 상황에 맞게 발전시킨다고 할 때, 이것은 당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근대적인 시민 곧 자의식과 책임을 주체로 나라와 결의에 관여하는 창조적 인간상의 중산층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직접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맡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현지인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죠. 선교 초기 조선인을 앞세워 말씀의 선포자로 내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시대의 새로운 조류에 적합한 방법이었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실로 변화를 이루어야 할 시점에 와 있던 당시 조선 사회의 격변을 일으킨 이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예요. 제가 볼 때에 혁명적 사고, 갑자기 변화시키는 이런 것보다 서서히 교육시키고 누룩이 들어가서 하나가 들어가면 전체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선교사는 차근차근 교육시키고 계몽하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중하류층의 계급의 노동자층들을 잘 훈련시켜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동력화시켰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논란과 평가를 좀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라고 해서 1.1에 가감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뭐 좋은 것이지만은 그 콘텍스트, 그 상황과 그 지역에 따라서 조절해 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흔히 선교사들이 조선교회를 재정적으로는 자립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했으나 영적으로는 계속 지배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예를 들면 조선인 전도자에게 선교를 시키면서 성례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성례 집행은 자기들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 선교사와 피선교지의 신자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만은 목사와 평신도라는 교회론적인 관계에 있었던 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만약에 평신도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이 말씀대로 그 세례도 줘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유아 세례도 줘야 되는데 그 멀리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을 불러서 그 안수 세례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 목사가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전에 그 선포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인정하는 교인으로서 받아들이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평신도라고 하는 선교사라 하도 전문의 선교사라고 해도 유효하다. 그리고 나서 또 이따가 내가 이게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지 않아서 찝찝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다시 또 받아도 되죠. 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 강물에 풍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해서 그 세례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이지 또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제 보는 것도 또 사실은 나중에 또 보면 또 우리가 또 심각하게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평가 가운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서론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 상류층과 하류층이 있지 않습니까? 양반계급과 쌍농계급.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백정이나 이런 그 하류층이 있는 사람은 성도 가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김씨다, 박씨다, 이씨다 뭐 이런 성도 그들은 가지지 않았는데 개화하면서 그들이 이제 임의대로 그 양반 계급과 쌍반 계급의 벽이 무너지면서 성을 만들었죠. 천방지축 마골피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그런 성을 가진 이전의 사람들의 찍으면 그것이 따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걸 뭐 우리가 이제 덧나게 자꾸 긁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그 계급 사회가 완전히 철폐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복음으로서 인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복음의 성격이라는 것은 특정한 그룹이나 계층이 아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론이라는 것은 계층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로서부터 그 위에 상급 계급부터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하층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서 이게 이제 점점 외연을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방법론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방법론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그 갈등도 없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900년 그 당시에 사실 양반 사회는 조선 그 후기에 들어오면서 17세기부터 이제 몰락해 왔던 것이에요. 점점 몰락해 오는 가운데 결국은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뿌리채 완전히 다 이제 뽑아버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유교적
보수적인 그런 계속 지지하고 전수하려던 그 두꺼운 양반층이 있어요. 이건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대적적이죠. 아주 기독교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흔들리니까 뿌리째 뽑히니까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혁과 개화 운동에도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선교사들 있잖아요. 이 왕실의 총애를 받고 또 선교가 시작된 후 상류층 출신들이 많은 지성인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상류층의 다수가 서양에서 온 새 종교를 외면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학교도 세우고 이 교육 사업을 완전 힘을 기울여서 그 서구에서 선교사님들이 교사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교육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하고 뭐 그것도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완고한 유교층들을 회심시키려고 양반들을 이 제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반층과 경쟁하는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층을 육성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유교층들을 직접 맞서지 않고 그들을 키워서 그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용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란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용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란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완전히 완수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를 해보면 1907년까지 선교가 되어지면 1884년 5년 그 시점부터 시작되면 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을 때 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끌었느냐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가 노예가 이제 하나가 딱 이제 그 동노회라고 하는데 노예가 이제 조직될 때 그 상황을 보면요. 그 세문안교회, 그 다음에 성동교회, 그 다음에 연동교회 이런 교회들이 서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만 해도 세문안교회가 300여 명의 신자들이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1893년 그 곤당골에서 출발한 성동교회는 1905년이 되면 지금은 인사동인데요. 교회당을 짓고 수백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연동교회, 여기에는 명망 있는 신자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협력해서 8칸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천수백 명의 신자들이 출석했다고 해요. 자,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교세를 감안했을 때 이 노예가 충분히 설 수 있어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가 1900년에 들어서 갑자기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의 경우에는 이 선교가 되어질 때 갑자기 성장되어지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이제 생기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게 되어집니다. 런던 선교부의 출신인 헨리 펜, 런던 소사이어티의 총무였어요. 1854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자립적으로 정치하고 자립적으로 경영하며 자립적으로 전도하는 교회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선교를 안락사시키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세운 교회가 스스로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복음이 아직도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교회가 선다든지 선교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선교사는 거기 머물지 말고 딴 데 가서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목사 선교사의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뭐 인생이 긴 건 아니지만은 교회가 자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 자기가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거기서 개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교회에 앉아서 목회를 하려고 하네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모범적인 선교사님들은 교회 설립하고 안정적이고 자립할 수 있고 자존할 수 있고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선교사의 교육받은 그런 목사님들이 자국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게 하고 자기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고 뭐 이런 모범 사례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논란 가운데 이제 스테판 닐이라는 그 선교학자는 여기에 헬펜의 논리를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비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60년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서 본토의 목회자들을 세우고는 선교사들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그곳 교회는 현재 약화되었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논란은 되어지지만은 선교사가 하지 못해서 만약 교회가 또 없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약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 또한 그 선교사의 어떤 시행착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원칙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그걸 따라야 하지만은 이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좋은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좋지 못한 효과도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조선 선교에서는 상당히 3자 정책이 설득력이 있었고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이게 또 이제 어떤 면에서 오늘날까지 좋지 못한 그 영향의 뿌리가 아직도 제거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정책의 적용 계층에 대한 논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과서에는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네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만은 복음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가운데에 상류층보다 근로층을 선도하는 것이 낫다는 원칙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 정책에 근로층을 선도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런 원칙 때문에 우리 조선 선교에 있어서는 그 양반층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를 양반층이 그 기독교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또 그 어떤 양반층이 전수하는 전통적인 문화도 소홀히 다루게 되어졌습니다. 독일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스타프 바르넥은 선교 방법을 논하면서 선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하층 계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그 선교에 대해서 지침을 가르쳤는데요. 이러한 원칙은 선교의 과제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도 이상적인 것이죠. 바르넥은 선교의 과제는 온 국민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며 선교의 목적은 국민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은 사회의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이런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만인을 위한 보편적인 성격을 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피선교국의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크고 알력이 심한 곳에서는 이 이상적인 선교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조선에서는 선교사들이 하류청에서 선교의 침투 경로를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먼저 하류청이라는 원칙은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 원칙이 실제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적인 결단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리나 시장에 있는 사람들과 시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며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있듯이 지성인들 사이에 먼저 복음이 전파된 일본 선교에 비하면 매우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일본 몇 번을 갔는데요. 교회가 거의 드뭅니다. 나가사키 지역, 규슈 지역을 좀 빼고는 거의 교회가 십자가를 찾기도 힘들고요. 로마 가톨릭도 좀 있긴 있지만은 다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일본과 우리 한국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양반 사이는 사진에서 보십시오. 갓쓰고요. 이 노빌은 이런 노새를 타고 있는 양반을 태워서 모시고 이렇게 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실상 그 선교라고는 쉽지 않았던 거죠. 이제 이게 조선 양반 사회가 17세기부터 이제 몰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상 그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그 권력이 약화되죠. 사회에 이제 소수 양반만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사회층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일제하에 강점기 시대에 전통사회 붕괴와 함께 양반층 완전히 몰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유교적이며 보수적인 문화를 전수하는 양반층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운동, 개화운동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양반층의 기독교 개신교가 새로운 복음으로서 접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온 조기 선교사들이 상류층을 선교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었고, 왕실 총애를 받고 또 선교가 시작된 후 상류층 출신의 많은 지성인들을 얻었어요. 상류층의 다수가 서양에서 온 새 종교를 외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우고 또 교육사업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일면 선교사들은 완고한 유교층 양반들을 회심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대신에 양반층과 경쟁하고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층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경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의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목회자의 교육 수준까지 우리가 보겠는데요. 목회자의 교육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 신학교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목회자 양성 원칙에 대한 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의 성장은 교인들의 경건한 생활과 자발적인 활동에 달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될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사실에 근거한 신앙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일반 지식도 갖추어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교육을 많이 받아 다른 사람들이 질시할 정도가 되거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일반 사람들과 달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원칙을 정하면서 목회자 양성에 대한 글을 남겼기 때문에 이 목사가 되어진다는 목회자가 되어진다는 적용은 참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평가를 한번 내려봅시다. 이게 무슨 평가를 우리가 내렸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데 그런데다가 신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아주 실제적이고 바람직한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선교하러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되어진다면 이러한 원리가 우리 속에서 적용이 되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선교를 하면 일단은 목사 선교사가 되는 것이 참 좋고요. 그렇지 않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낙후되고 정말 교육 수준이 낮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염려한다고 한다면 이런 목회자 양성에 대한 문제도 신학교를 건설하는 이런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모로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